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투베인더스 스페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시도부터 재테크까지 부동산 전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 오히려 지금이 재건축 투자의 적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당장 쉽게 납득은 안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소장님과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침체면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 사업은 더 얼어붙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하면 정비사업 역시도 멈춰버리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일반 분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일반 분양이 잘 안 되게 되면 정비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수익성이 악화되게 되면 정비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쪽과 추진하지 말자라는 쪽이랑 맨날 싸우다가 아무래도 그냥 우리 하지 말자라고 그렇죠. 하는 쪽이 더 득세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침체기 때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일정 부분 당연히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오히려 더 빛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침체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호황이다. 이거는 완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시다 보면 납득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일반 분양이 잘 안 된다가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네. 분양가 자체를 애초에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허그의 분양보증 심사라든지 이것 때문에 시세보다도 아직도 싸게 분양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 시세보다 막 그냥 많게는 5억에서 10억도 싸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시세가 요즘 조금 흔들려서 뭐 어디 조금 유명한 지역들도 빠졌다 뭐다 막 2, 3억씩도 빠졌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분양가를 시세보다도 5억씩 싸게 하다 보니까 그 신축 아파트 대장 단지 시세가 빠졌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가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일반 분양도 되게 잘 되잖아요. 경쟁률 자체가 조금 낮아진 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데들은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에서도 어디 뭐 미분양이에요 라고 했었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 입지라든가 분양가 자체도 거긴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아니라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잡아놨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이 씨가 말랐어요. 왜냐면 정비사업 추진하는 지역들 자체가 이 분양가로는 우리 납득 못해. 최근에 6.1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도 어느 정도 개선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일선 조합들에서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분양가로 우리 분양 못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2022년도는 분양이 씨가마를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핵심 지역들에 대한 분양 중에서 좀 괜찮은 지역들 나왔다 하면 지금 분양은 죄다 완판인 거는 아직도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 조금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워낙 억눌렸다 보니까 사실 일반 분양 자체는 잘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좀 흔들렸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애초에 분양가를 워낙 싸게 억눌렸다 보니까 분양은 어떻게든 분양가 더 풀어줘가 일단 조합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게 약간 좀 위구심일 수는 있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좀 움직이는 애들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초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고가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용산의 대형 호재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들 뭐 기대 심리들 정말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 외로도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하다못해 서울의 빌라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부동산 공약들이 정비사업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재개발 지역이 지정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노후된 빌라들,
이게 또 노후도를 잘 맞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지역들 중에서도 재건축이 이제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로 3월달 이후로 가격대들이 막 1억씩 뛴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게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들이 죄다 침체잖아요. 뭐 심하면 뭐 동탄 같은 경우 3억도 빠졌다 이러는데 아니 일기 신도시들이 올랐어? 물론 요즘은 또 그 와중에서도 좀 정체긴 해요. 그때 한번 쫙 올랐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경기권들은 막 가격대들이 1억이 뭐예요? 막 2, 3억씩 빠지는 와중에서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 횡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미 오른 상태, 그 와중에서 올라서 버티고 있다라는 게 사실 유의미한 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부동산 규제를 잘못 완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재건축 규제까지 풀어줘. 그럼 불난 집에 부채질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막 지금처럼 뭐 언론에서 막 위험하다 뭐다 맨날 이렇게 되면 규제 완화를 해주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아주 활황이 아닌 게 규제 완화의 어떤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제 풀자마자 집값 뛰었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욕을 덜 먹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그러면 애초에 규제를 왜 풀어줘라는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없는 분들 입장에는 야 이럴 때 확실하게 집값을 잡아야지. 이때 재개발 재건축 규제 더 풀어주면 또 다시 또 막 뛰고 뭐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1호 공약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250만 호 공급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 250만 호 공급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물량은 관 공급만으로는 부족하겠죠. 3기 신도시 다 합쳐봐야 지금 숫자가 확정된 게 36만에서 39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얼마나 뭐 4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도 250만이라는 거는 관에서 주도하는 걸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즉 민관에서 즉 민간 영역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즉 재개발 재건축인 거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 주겠다라는 게 그래서 2호 공약, 3호 공약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데 근데 이거를 공약이니까 추진은 해야겠고 근데 경기가 너무 막 호황이고 과열이고 하면 풀어주기 어려웠었던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올라가는 시장은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돈 없는데 대출 해가지고 영끌해서 투자하고 이런 시장은 끝났잖아요.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를 간단 거죠. 근데 명확하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풀려나간다는 게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지금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활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재건축 포함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옥석이 가려지는 시장에서 어떤 것이 옥이냐?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재건축 시장에서 어느 지역이 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장이냐인 것 같은데요. 사전 취재를 해보니까 소장님께서 목동을 집어주셨어요. 물론 목동 아주 유명한 재건축 유망주의자, 또 뭐 주거 환경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목동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 그 와중에 목동 재건축 사업에 특히 주목해야 된다고 짚어주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목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 자체가 워낙 훌륭합니다. 대지지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20평이 다들 넘어가고요. 용적률 자체가 10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재건축 했었을 때 항상 떠오르는 데 중 하나가 바로 목동인 게 있는데요. 근데 목동이 그렇게 재건축을 유망하긴 했었지만 전 정권에서는 전 솔직히 목동 투자하지 말라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전 정권은 기억하실 거예요. 재건축 규제가 어땠나요?
뭐 특히 안전진단 허들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안전진단이 대표적인데 목동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여기서 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한 게 6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진단에 대한 허들이 너무 깐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부터 안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아무리 상업성이 높고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 하더라도 진행 자체가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요, 최고의 입지예요, 백날 떠들면 뭐예요. 전 정권에서 아예 출발을 못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앞에서 길게 설명했잖아요.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줄 만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공약 자체도 재건축 규제 완화였다. 그러면 어떤 규제들이 풀리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1번은 안전진단이겠죠. 왜냐면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규제예요. 이 안전진단 자체가 사실 2015년도 전에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거든요. 그냥 연차만 30년차 되면 그냥 하이패스였습니다. 그냥 다 통과였는데 이 안전진단에서 특히 구조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50%까지 높여버리고 이제 거주 요건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확 낮춰버리다 보니까 그냥 너 튼튼하잖아. 그러면 안전진단 죄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진단 막 목동 사람들이 아이고 오래됐어요. 막 녹물 나와요. 주차하기 힘들어요. 그건 니들 사정인 거고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잖아.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안 되는데 또 여기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아니 1차 안전진단 또 통과를 해요. 그렇죠. 1차 안전진단도 안전진단 기준 똑같거든요. 근데 2차 안전진단만 가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너네 평가 막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의 차이점 뭔지 혹시 아시나요? 1차 안전진단 아마 민간 기업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차는 다만 그 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만 할 수 있다. 뭐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정확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1차는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가 핵심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2차 안전진단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2차 안전진단이라는 정식 법적 명칭은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편하게 2차 안전진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도정법에서 새롭게 신설을 해요. 이 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라는 걸 새로 만듭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보니까 1차 안전진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안전진단을 말하는 정밀안전진단이 뭐 쉽게 민간에 다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럼 민간에서 하던 거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거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겠죠. 민간에서 하던 거를 민간 업체들을 해주는 걸 빼버리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민간에서 해주는 게 약간 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너네 한 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B, C는 재건축 불허고요. D등급은 조건부고요. 2등급은 즉시 시행인데 이 D등급에 대하여 조건부로 갖다가 통과라는 거는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영역을 한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인데 이거는 아까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기관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 업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기관은 정부의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공공연한 생각인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15년도 이후로 전 정권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의 재건축 단지가 단 5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깐깐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에서 막, 야, 6단지 통과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다 떨어졌죠. 그렇죠. 전 다 떨어질 거로 예상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 떨어졌고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죠. 서울의 수많은 지역대 2차 안전진단 넣었다면 떨어졌잖아요. 그게 전 정권의 그냥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바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안전진단 가중치를 바꾸기가 정말 쉽거든요. 왜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법을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국회 통과 사항이다 보니까 법은 어렵지만 이 안전진단 가중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입니다. 이 고시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바꾸게 되면 안전진단이 다 통과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들은 안전진단이 통과한 곳일까요? 통과하지 못한 곳일까요?
뭐 통과를 못한 곳 아닐까요? 그렇죠. 안전진단 통과를 못한 곳들이야말로 사실 안전진단 그전에는 막 죄다 떨어지니까 안전진단 통과된 데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젠 통과 안 했어도 통과를 할 거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목동 같은 경우 6단지 제어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 대표적으로 해서 이 안전진단에 대한 수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제가 목동을 들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죠. 현장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20년 6월에 6단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였고요. 사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단지들은 건축물로서의 내구성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주민들이 경향당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겉보기에는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뭐 실제로 건축물로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옛날 단지다 보니까 내부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는데 야간이 되면 이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뭐 주차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조차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물론 뭐 규제도 필요합니다. 안전진단도 엄밀히 해서 재건축이 기묘한 곳부터 하는 게 맞긴 한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 제가 취재한 결과도 보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규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가 1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넓은 대규모 단지들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단지마다 또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서로 투자 유의점이라든지 또 특장점이 달리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목동은 크게 앞단지와 뒷단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왜 앞단지, 뒷단지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거는 행정구역이 달라요. 아하, 동이 다르다. 네, 우리가 보통은 목동 신시가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진짜 목동은 앞단지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앞단지의 기준은 1단지부터 7단지를 앞단지라고 말하고요. 8단지부터 14단지를 뒷단지라고 부르는데 이 앞단지 같은 경우 행정구역이 목동입니다. 아, 정말 목동할 때 그 목동이군요, 앞단지가. 네. 근데 뒷단지 같은 경우는 신정동입니다. 같은 양천구지만 뒷단지는 신정동이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목동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동 이렇게 불러도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또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진짜 목동이라고 찍혀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그들 리그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목동에 살아요랑 목동 권역에 살아요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포랑 잠원동도 사실 다 좋지만 또 뭐 다 보면 다 반포라고 아파트 단지는 붙여도 또 민감하잖아요. 그게 뭐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목동도 앞단지와 뒷단지 그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게 1번. 근데 전반적인 학구는 다 좋습니다. 우리가 앞단지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뒷단지 쪽이 뭐 학군이 빠지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학원가들도 앞단지 뒷단지 거기 학원가들이 애초에 상권 형성들이 네. 죄다 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 앞단지 뒷단지 다 통틀어서 학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더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모군 중학교 같은 경우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메인 학원가들도 목동 내에서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도 우리가 목동은 앞단지 뒷단지를 크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고요. 근데 크게 구분하는 의미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중 하나가 가격 차이가 예전에는 조금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그래도 앞단지가 조금 더 세긴 해요. 선호도가 좀 더 있다 보니까. 하지만 뒷단지라고 해서 크게 밀리진 않는다라는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목동 신시가지는 신시가지이기도 결국 목동 신시가지는 신시가지고요. 그리고 사업성은 앞단지나 뒷단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단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거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목동은 앞단지, 뒷단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운데에 지나가는 지하철이 있죠. 바로 5호선입니다. 이 5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동역이라든지 오목교역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동을 그러면 딱 기준을 잡고서
7단지가 대장인 이유가 바로 이 5호선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윗단지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9호선을 이용하기가 좋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개의 전철 노선이 지나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호선만 놓고 보면 위에 있는 뭐 1, 2, 3호선, 1단지부터 4단지, 여기는 조금 뭐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뭐 1단지 같은 경우는 9호선과 또 가깝다 보니 9호선이 또 황금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가고, 마곡도 가고, 강남도 가고, 이렇다 보니까, 9호선이 오히려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뒷단지는 조금 또 빠지냐라고 하면 2호선이 또 가깝습니다. 그렇네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2호선은 지선이기는 해요. 근데 지선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배차 간격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편하다. 이용 시간 잘 맞춰서 또 오히려 지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차 간격들 다 외우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맞춰서 이제 통근을 하기 때문에 뭐 훨씬 편하다. 2호선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다 라고들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단지 뒷단지를 크게 나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우리가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교통편이 좋다라고도 하죠. 목동은 워낙 학군의 위상이 높다 보니까 그냥 다 가려져 있는데, 아까도 9호선 얘기했었을 때 9호선이 여의도 한 번에 가죠, 강남 한 번에 가죠, 또 요즘 4대 업무직으로 뜨고 있는 마곡도 한 번에 가죠. 그리고 5호선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5호선으로 가게 되면 어디를 한 번에 갈까요? 여의도도 가고,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도 한 번에 가죠. 강북의 도심권으로도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렇죠. 5호선을 통해서. 그래서 목동이 생각보다 3도심 접근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아까 마곡까지 4도심 접근성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9호선 이용할 때도 아까 9호선도 뭐 여의도에서 5호선 환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아까 9호선이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그리고 2호선조차도 2호선도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황금 노선이죠. 그렇죠. 강남 가고 우리가 사대문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2호선, 5호선, 9호선 모두 다 선호하는 노선들이다.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좋은 직주근접 노선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동이 워낙 학군이 유명하다 보니까 학군해서 그렇지 양천구가 뭐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가라고 하지만 사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목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군 때문에 왔었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애 다 키우고서도 별로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목동 거주 가치가, 거주 환경이 워낙 훌륭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재건축만 되면 너무 땡큐인데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안인데요. 지금 목동 아파트들의 시세는 얼마이고 이거를 고려했을 때 재건축 투자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목동 투자를 또 제가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세가 저렴해서입니다. 저렴하다. 실제 저렴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동이 뭐가 싸? 그렇죠. 일단 가격대 먼저 얘기하자면 일단 앞단지 뒷단지랑 이제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라고 했었지만 조금 나긴 합니다. 그래서 30평대 기준으로 20억 전후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단지 같은 경우는 20억 초반, 뒷단지 같은 경우는 20억 전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목동 7단지라든지 5단지가 워낙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여기는 한 23, 4억까지도 호가는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야 지금 재건축주 전인데 20억대면 마포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뭐야 이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싼 겁니다. 막상 보게 되면 이 금액을 싸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싼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이 가격이 눌려있는 금액이다. 이마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억눌려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격대들 얘기했잖아요. 20억 전후로 갔다가 가격 형성들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일단 첫 번째, 목동 같은 경우는 현금 박치기를 다 해야 돼요. 아, 현금으로만 사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는 우선은 첫 번째 실입주를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갔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단순히 처분하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실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솔직히 열악하죠. 물론 목동 같은 경우는 거주 환경이 좋다라고는 했었지만 솔직히 말했을 때 오래됐고 그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주차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학군 때문에라도 어차피 갈 사람들은 가는데 이미 애도 다 키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동 가서 그냥 살아라 라고 하면 뭐 그냥 마포 신축으로 가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일단 실거주, 일단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일단은 마이너스 요소. 그러고 두 번째, 이것도 같이 엮이게 되는 게 대출 규제랑 같이 엮이게 됩니다. 대출 규제가 뭐 요즘 뭐 풀어준다 뭐다 한다 하더라도 뭐 생애 최초만 조금 풀어줬지. 지금 15억 초과는 LTV가 0%인 건 똑같거든요. 목동은 아까 뭐 10억 다 넘어가잖아요. 대출이 0원이에요.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면 현금 박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문제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가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목동 이러는데 당장 목동이 그럼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제가 20억 초중반, 제가 20억 전후 이거 정말 눌려있는 가격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당장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풀린다 하더라도 갭 투자 가능해지면 실제 투자금이 확 줄어들잖아요. 쫙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1번. 근데 비교 대상이 바로 여의도란 얘기합니다. 왜냐면 양천구 내에서는 신축이 있긴 있는데 사실 목동이랑 비교할 만한 입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가 재건축 된다라고 하면 물론 여의도가 좀 더 상위 입지라고 볼 수는 있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0억대 중반이 죄다 넘어가거든요. 이런 현황들을 보았었을 때 그건 여의도가 재건축 완료되면 얼마가 될 것이냐, 죄다 30억이 넘어가는 걸 이미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0억 중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목동은 얼마 갈 것이냐, 막 30억 정도 선도 보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30억까지 보니까 지금 이미 재건축 이전에 눌려있는 금액도 20억 전후인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목동에 대한 그런 잠재력, 그럼 뭐 사람들도 얘기해, 무슨 목동이 30억이야 라고 하면 그 학군지 타이틀은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학군지는 아무리 신축 아파트들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괜히 그렇게 낡은 아파트에서도 사람들이 막 애 키우려고 죄다 가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군지에 대한 위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실수요가 탄탄해요. 그래서 보통 재건축 단지들은 전세가 정말 싼데 목동은 생각보다 재건축 단지치고는 전세 금액도 세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면 갭 투자하기도 좋아지는 부분들. 이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딱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너무나도 큰 규제였던 거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풀려도 올라가는 부분. 그 안전진단이 사업성이 정말 좋은데도 가로막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얘가 풀려나가야 목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그럼 지금 현황에서 그나마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려고 하는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사업성이 어디가 좋은지, 그런 목동의 입지라든지 현재 가격대들을 보았었을 때 목동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본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김정현 소장님께서 목동의 투자 가치와 현재 상황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투자는 장밋빛 미래뿐만 아니라 혹시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과 리스크도 우리가 잘 파악해야겠죠. 목동 재건축 투자에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사실 또 중요합니다. 기자님이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막 장밋빛 전망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서 리스크도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그 리스크가 무엇이냐? 바로 시간을 고려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완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10년이면 짧고 20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뭐 20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정말 빨리 가야 저는 1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동 주민들 입장에서 영상 흐뭇하게 보고 있다가 김재경 사장이 막 목동 좋은 얘기 많이 하죠. 뭔 15년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현실은 이러합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완공까지 통상 10년 걸립니다. 10년. 이거 10년도 잘 추진됐을 때 10년이에요. 그렇죠. 정말 청사진대로 빨리 가야 8년, 보통 10년, 오래 걸리는 애들은 15년, 20년 걸리는 애들도 있죠. 그것도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목동 사업성도 좋고 주민 열의도 높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 출발을 하잖아요. 일단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빠르면 올해 하반기, 뭐 조금 늦어지다 보면 내년 그렇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내년도에 얘가 규제가 풀렸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규제가 풀렸으니 이제 안전진단 넣자라고 주민들이 막 해가지고 안전진단 넣을 거고요. 안전진단 통과되는데도 또 시간 걸리겠죠. 이것도 어느 단지에 따라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1차 안전진단까지 통과된 곳들은 2차 안전진단 바로 가면 될 것이고요. 예비 안전진단부터 가야 될 단지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뭐 하다 보면 어영부영 하다가 1, 2년 지나가고 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통과된 다음에 조합 설립 창립 총회 하기 위해서 75% 동의를 받는데 또 시간 또 지나갈 것이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어영부영 하다가 3, 4년 지나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완공까지가 제가 청사진대로 가면 10년이라고 했었죠. 또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요. 또 목동같이 정말 대형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속도가 다들 빨리 가게 되면 이게 이주 대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워낙 또 단지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사실 목동이 실제로 관리처분 인가나고 이주 철거할 시점이 되면 그 다음 서울시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정책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차대로 이주해라. 다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이주 철거 단계인데도 얘네 이주하고서 그 다음에 이주해 하면서 이주를 허용해 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 관리처분 인가 다 바꿔서 뭐 1, 2년 지연되는 단지들도 있고, 그러면 가장 대장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추진하는 단지들은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순서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걸리면 또 1, 2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돼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전월세 대란 나오는 것도 서울시장님들은 또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이주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는 거는 또 지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느 단지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약간 좀 이주에 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가서 또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워낙 사업 프로젝트가 길다 보니까 정권이 또 바뀌었더니 막 재건축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이런 시간을 고려하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사이클을 고려해라. 사실 어떻게 따지면 청사진으로 봐야 15년, 뭐 하다 보면 20년 얘기했죠. 이 얘기 들으면 한숨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뭔 70, 무슨 칠순잔치 할 때 막 그때 입장에 몸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은 나왔죠. 애초에 내 거 아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자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목동을 매수하려고 하면 내가 이거 시립주에서 신축되면 너무 좋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한테 사주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조금 내가 산다 하더라도 애가 이제 학군지로 갈 때쯤, 이제 뭐 애가 초등학교 갈 나이쯤 됐어요. 그러면 뭐 30대 중반이라든가 이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들어가서 애들 뭐 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그냥 거의 10년 살잖아요. 그러면 10년 어차피 학군 때문이라도 갔는데 학군 또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는 한 5년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때 내 나이가 뭐 한, 뭐 50대면 뭐 그래도 뭐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즉, 몸테크를 좀 길게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고려하면서. 즉, 그러면 학군지라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애초에 몸테크가 아니죠. 원래 학군 때문에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학군 때문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연령대가 아직은 조금 자녀가 어리다라는 거가 그 부모 역시도 아직 그래도 좀 길게 볼 수 있는 연령대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군지로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목동이 지금이 싸다. 오히려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이렇다 보니까 간혹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기회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지경 소장님과 목동 재건축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여느 투자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역의 입지는 물론이고 어떤 규제라든지 복잡한 사정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와 자녀들의 어떤 생애 사이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현명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벤처스 스페셜 김우정 기자,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